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경찰 직원 명의 계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글을 올린 30대가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관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경기 동화성 세무서에서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의식불명에 빠졌던 민원 봉사실장이 24일 만에 숨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과 언쟁을 벌이던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50대 여성이 경북 포항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사건 반장에 제보했습니다. 여성은 가해 남성이 전자발찌를 차고 있는데도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뾰로로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여기 JTBC 사옥이 있는 서울 상암동에는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우리 우산이에요. 백성문 변호사님 우산을 안 가져오셨다면서요? 아까 나올 때 비가 안 와가지고 근데 끝나고 안 오기를 바라고 안 갖고 왔는데 장대비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이따 끝나면 그칠 거예요. 아니 안 그쳐 안 그쳐. 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우산을 백성문 변호사에게 빌려줄 수 있다 손. 살 거야 이따 가면서 살 거. 한 3개 있어요. 진짜? 차에. 아유, 진짜 눈치 완전 없어. 고마워요. 아, 그렇지. 무슨 심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눈치가 없어. 심리적 고마워 친구야. 방송을 망치려고. 눈치 완전 없어. 아니 왜 그래 지금 친구가 준다는데요. 아, 짜증나 진짜. 친구가 아, 뭐야 이거야. 빨리 사과드려. 빨리 좀 얘기해요. 빨리 없다 그래, 빨리 없다 그래. 안 빌려준다 없습니다. 그래. 예. 아, 진짜. 아 심리 소장님이셔. 아, 진짜 뭐야. 아, 방송이 재미가 없습니다 이러면.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예, 분위기 좀 바꿔보고요. 야, 경기 수원 팔달구에 지구대에 근무하는 한 경찰관이 이 직무 수행 중에 피의자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서 대기발령 조치가 됐다고 합니다. 술 마시고 가족과 다투던 60대 남성을 제압하고 지구대로 데려가는 과정이었던 거죠. 이후 밤새 유치장에 입감돼 있었던 이 남성, 다음 날 아침 병원으로 옮겨졌고 긴급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과잉 진압일지 아닐지는 이 보디캠을 보면 알 수 있겠죠. 확실한 건 가만히 있는 사람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란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흉기 난동범을 제압하라고 한다면 경찰은 역시나 또 맨손으로 맞설 수밖에 없겠죠. 자, 만약에 해당 경찰관께서는 억울한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좀 주십시오. 자, 오늘 출연자 소개해 올리죠. 자, 이자연 기자, 백성문 변호사. 예, 조금 눈치가 없으셨던 우리 박상희 소장,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사건 반장 보니까 답답했던 마음이 뻥 뚫려요 하신 박혜진님, 아침에 일어나면 사반부터 트는 게 일상이에요 하신 조지아의 다이애나 리님, 주말에 사반 안 하면 슬프다고 하는 9살 신규하 우리 아들이에요 하신 이혜수님, 사반 단 하루도 안 빼먹는 금호동 사는 우리 엄마 백양예 여사 사랑해 하신 이래영님, 아버지가 아파트 청소 일을 하세요. 모르는 분이 건넨 캔커피 드시고 구토를 하셨어요. 세상이 너무 무섭습니다 하신 윤여선님, 미국 21개 주에서는 너클 소지가 불법입니다. 호신용품으로 팔 게 아니에요 하신 버지니아의 클라라 하님, 백승진님, 임재민님, 조지아의 윤현용님, 이애선님, 황정혜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재미는 물론 의리로 함께한 아세상화 뉴스의 육반.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자, 첫 번째 달려보죠. 신협 강도 이미 해외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 속보가 떴죠. 지난주 대전의 한 신협 지점에서 강도가 현금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자, CCTV가 그렇게 촘촘한데도 이놈이 참 안 잡히는 게 용하다 싶었는데 세상이 외국으로 튀었어요. 네, 맞습니다. 지난 18일 40대 남성이 대전 서구 관저동 한 신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소화기 분말을 뿌리고 준비한 흉기로 직원을 위협해서 3,900만 원을 빼앗았고요.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는데 이 오토바이도 사전에 훔친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대전 여기저기를 국도로 드나들고 또 이렇게 CCTV 없는 길도 도주 경로에 포함해가면서 일부러 추적을 어렵게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 수사망을 피했는데 앞서 오토바이 절도할 때도 비슷한 수법을
방법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 수사에 혼선을 유도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렇게 훔친 오토바이 2대를 버리고 도주 수단을 바꿔서 종적을 감췄습니다. 경찰이 이후에야 이 오토바이들을 발견을 했고요. CCTV를 통해서 피의자 신원을 특정을 했는데 이 남성 이미 베트남으로 도주하고 난 뒤였습니다. 이 남성은 특정한 직업 없이 지내왔고 또 다수의 범죄 전력도 있고 어린 시절에는 이 강도 사건으로 소년보호 처분 받은 전력도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영화 범죄도시 2 보면 말이죠. 베트남이랑 이렇게 범죄인 인도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경찰도 이제 국제 형사기구를 통해서 현지 경찰에 공조 요청을 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이게 우리 경찰이 직접 가서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베트남 경찰 쪽에 의뢰를 하는 것이고 우리 경찰만큼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이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베트남에 우리 관광객들도 굉장히 우리 여행객도 굉장히 많이 찾고 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동남아 지역에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간 사람들이 또 다시 우리나라 사람들을 상대로 범죄에 나서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하. 그런 부분도 주의해서 경찰도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기를 바라는 상황입니다. 공범이 있는지 여부도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편의점의 총기 강도입니다. 자, 편의점에 들어온 손님의 수상한 행동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어느 편의점 내부 긴팔 외투를 입은 외국인 남성, 물건 들고 계산대 오던 직원에게 휴대폰 화면을 저렇게 떡 내밀어 보는데 직원이 뭐야 하자 갑자기 그 순간 외투 안에 감춰둔 무언가를 또 꺼내 듭니다. 아니 저게 세상에 총? 자, 직원이 신고하려고 하자 스탑, look at this 하는데 순간 휴대폰에서 돈을 빨리 주세요. 돈을 빨리 주세요. 세상에 이게 번역기를 보여주면서 세상에 강도짓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직원분 놀라가지고 이제 돈을 꺼내서 저렇게 건네는데 야, 더 줘 하는 듯이 막 손가락질을 하죠. 자, 돈을 건네 받고 도망을 갑니다. 세상에 요즘 강도는 번역기를 씁니다. 자, 뭐가 됐든 설마 진짜 총이 아니었겠죠? 장난감 총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 편의점 직원 입장에서는 장난감 총인지 알기 어려웠겠죠. 이게 어제 오후에 전북 익산의 한 편의점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보신 것처럼 아니 근데 스마트폰 번역기를 돌려서 강도를 하겠다는 발상은 어떻게 했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게다가 처음에 뭔가 요구사항을 좀 복잡하게 적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직원이 제대로 못 봤던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야? 왜 이런 거야?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총을 보여주기 시작했고 급기야 꺼내 들었고 나중에는 좀 더 쉽게 돈 내놔 이런 식으로 좀 간단하게 요구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 돈을 뺏어서 도주를 했고요. 우리나라 경찰이 어떤 경찰입니까? 불과 3시간 만에 잡혔습니다. 아이고. 바꿔보니까 권총 한정, 소총 한정 두 자루였는데 다 가짜 장난감 총이었습니다. 50만 원 가량을 강도했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아유, 참 이제 외국인까지 저러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다짜고짜 더 맞을래? 아, 택시 기사를 하고 계시는 사방 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시 상황 잠깐 들어보고 가시죠. 야, 앉으세요.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아이, 너 죽는다. 너 죽는다. 그래. 올라, 더 맞을래? 더 맞을래? 아저씨, 왜 때리냐고? 더 맞을래? 왜 때리냐고? 아저씨, 도망가려고. 아저씨, 도망가려고 해요, 진짜. 넌 지인이야, 지인. 어디? 지인은 지를 짓고 있어. 어디? 누가 똑바로 이 아저씨 말해주세요. 이거 이 아저씨 잡아주세요. 제가 잡아주세요. 아, 너는 죄인이야. 뭐 보통 교회 가면은 뭐 신 앞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하긴 하지만 이 상황에서 죄인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아,
속상하네요. 제보하신 분이 사반 가족이신데 이 택시 기사님이신데 이런 일을 당하셨어요. 지난 19일 밤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서 일어난 일인데 만취한 70대 승객이 40대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일입니다. 아이고. 만취한 2명이 택시에 탔고요. 지금 우리가 영상에서 보듯이 갑자기 막 때리면서 앞좌석으로 넘어가려고 그러고 기사가 좀 앉아달라라고 요청하니까 막 진짜 폭행을 시작하더니 기어이 앞좌석으로 넘어와서 폭행을 했습니다. 기사님께서 이 일행한테 좀 말려달라고 했는데 이 일행은 완전히 만취해서 몸도 못 다루는 아이고.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이제 택시가 멈춰섰는데 멈춰서도 또 기어이 또 앞좌석 문을 열고 계속 폭행을 했어요.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타신 분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그 사람을 제압하고 경찰을 불러주셨나 봐요. 그래서 경찰이 와서 일단락이 됐는데 문제는 이 택시 기사님께서 뇌출혈로 인해서 사실은 팔다리에 마비 증세가 와서 아이고야. 그 보조기를 타고 재활을 해서 이제 운전을 하실 수 있었대요. 운전을 했지만 보조기를 타고 이렇게 마음껏 움직이시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또 입원하셨다고. 아이고야, 어떡해. 자, 백 변호사님. 네. 나이 70 먹어가지고 저렇게 하면 말이죠. 지금 이게 나이 70 딱 되자마자 저랬겠습니까? 젊었을 때 오죽했겠어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전과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그 전에도 술 먹고 소위 주폭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죠. 근데 그건 제가 단언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택시 기사분께서는 뭐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뭐 뇌출혈 증세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전부터 있던 상황이긴 했습니다만 이걸로 악화됐을 가능성도 있고 또 이번까지 했다면 이거는 일단 운전자 폭행이랑 운전자 상해가 됩니다. 아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정도 폭행이 있었다면은 다치죠,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일단 택시 기사분께서는 술 먹고 이런 행동하는 사람 정말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일단 합의 의사는 별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경찰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전 개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하고 좀 발부가 돼서 내가 이런 일을 하면 이런 상황이 되는구나를 좀 알고 나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럼요. 따끔하게 법의 좀 무서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무한 리필의 기준은입니다. 자, 사반 가족이신 이 무한 리필집 식당 사장님께서 우리 가족 여러분들의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셨어요. 네, 무한리필 가게에서 음식 사가는 손님들 때문에 너무 고민이다 이런 사연입니다. 일단 이 가게의 메인 메뉴는 돼지 불백입니다. 이걸 중간 정도 반 정도 먹다가 철판에 밥이랑 야채를 넣어서 볶아 먹도록 하고 있는데 이 밥, 야채 이런 것들을 무한리필로 제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손님들이 식사를 거의 다 마친 상황에서 다시 밥이랑 반찬들을 막 가져와서 밥을 볶았습니다. 그러더니 그 볶음밥을 포장을 요청을 했던 거죠. 사장님 입장에서는 식당 안에서 더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지만 이걸 집에 가져가기 위해서 다시 이걸 볶아다가 싸달라는 걸 보니까 너무 황당했다고 하는데 사실 배고픈 분들 마음껏 편하게 드시라고 이렇게 도입한 시스템인데 지금에서라도 이걸 변경해야 하는 건지 어쩐 건지 오픈한 지 1개월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해 오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반장 독립 채널에서 지금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장님도 보고 계실 거예요. 자,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손님입니다. 아니 사장님, 와 진짜 어이없다. 여기 무한리필이라면서요. 무한리필 뜻이 뭔지도 모르고 무한리필집을 하시면 어떡해. 우리 정말 더 먹으려다가 음식물 쓰레기 될까 미안해서 가져가는 건데 이걸 수작 부리는 걸로 하시네. 궁예세요? 혹시 관심법 없으시게 동그라미. 동그라미래요. 예, 예. 좋습니다. 다음 사장 끝까지 들어보세요. 손님, 제가 장사 하루 이틀 합니까? 예, 애초에 남은 음식 싸가시는 거랑 음식 싸가려고 막판에 막 가져다가 밥 볶는 거랑 딱 보면 알죠? 관심법까지 갈 것도 없어. 정음식물 쓰레기 걱정이면 여기서 다 드시고 가세요, X. 예. 자, 우리 양 변호사님부터요. 사장님 그 옆에 무한리필 옆에 예쁘게 글씨 하나 귀엽게 좀 써놓으시면 어떨까요? 리필은 손님 배에만 시켜드립니다. 어디 무한리필을 그릇에 리필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자, 이거 그럼 소장님요? 네, 이거는 사실 집단 지성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이 상식 비상식의 문제인 것 같아요. 오. 우리 뭐 굳이 그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거 무한리필집은 그 자리에서 나만 그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거고 게다가 요즘은 무한리필집이라도 음식물 남기면 음식물 쓰레기 봉투값은 받습니다. 이렇게 써놓으시는 집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볶아주세요 집으로 가져가게 이거는 진짜 비상식적이죠. 아, 자, 백 변호사님, 이거 뭐 법적으로 따질 부분은 없습니까? 뭐 법적으로 따질 것까지는 없고요. 저는 지금 우리 제보해주신 사장님이 너무 착하신 것 같아요. 아, 진짜. 아까 조금 전에 박상현 소장 말했던 것처럼 저도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무한 리필은 현장에서 먹는 거 무한 리필이죠. 그걸 가져가는 것까지 하면 그럼 거기는 야채 다 싸갖고 가죠 뭐 집에. 그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뭐 배에다만 담아가세요 이런 거 써놓으라고 하셨는데 현장에서만 드시는 걸로 무한 리필은 현장에서 드시는 걸로만 합니다. 남기면 뭐 예를 들어서 보통 무한 리필집 같은 경우는 벌금 내는 데도 있어요. 남으면. 근데 너무 착하셔서 그런 것까지는 안 하실 것 같은데 뭐 힘내십시오. 이게 상식입니다. 예. 자, 저 솔직히 이게 뭐 저도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건 대충 예상은 했는데 우리 사장님께서 뭔가 조금 딱 이제 가게에다가 야, 이거 사건 반장에서 OX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를 일방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걸 좀 써 붙이시라고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는데 자, 이 기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반응은요? 네, 대동단결이었습니다. 일단 에리님, 위장에만 넣어가세요 좀 하셨고요. 힐링 캠퍼지니님, 포장 테이크아웃 절대 안 된다고 써붙여두세요. 그게 답입니다 하셨습니다. 소소님, 이런 손님들 단호하게 대처하셔야 해요. 저도 자영업 14년 했습니다. 아이고. 마음 약해져서 손님 떨어지면 어쩌나 싶어서 끌려다니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먼지님, 어떻게 이렇게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나요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사건 반장 제보 메일 그리고 카카오톡 제보창으로 우리 많은 제보 또 연락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갑작스럽게 아버님을 떠나 보내신 권지희님 보고 계시죠? 매일 친정 부모님이 딸 집에 오셔가지고 외손주들을 이렇게 돌봐주셨다고 해요. 자, 그날 저녁에도 평소와 다름없이 딸 내일 봐 하면서 이렇게 가셨는데 다음날 아버님은 영면에 드셨다는 거죠. 향년 68. 자, 떠나시기에는 너무 이른 연세셨던 것 같습니다. 자, 사연을 주신 이유가 있었는데 자, 오른쪽 고 권정달 선생님께서는 항상 딸 집에서 오시면은 사건 반장을 다 보시고 이게 끝나면 집에 가셨다는 거예요. 해서 사건 반장 보실 때마다 지난주에 돌아가신 아빠 생각이 너무 간절해지신다고 합니다. 아빠 사랑하고 너무 행복했어요 하셨네요. 고주파 강하게 침투하거나 부드럽게 펼쳐지거나 하나를 선택하라고? 덴서티 두 가지 고주파로 빈틈없이 자신감을 채우다. 덴서티. 기미만 없어도 정말 달라 보이죠? 기미 그냥 두지 말고 지금 바로 치료하세요. 없어지면 정말 달라 보일 거예요. 기미 치료엔 도미나 크림. 경찰 직원 명의 계정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린 30대가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경찰관이 아닌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봅니다. 자, 오늘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넘겨졌는데요. 그 모습 잠깐 보고 가시죠. 그러면 원래 목적이 뭔가요? 경찰 왜 사칭했나요? 블라인드를 어떻게 아이디 어떻게 실제로 사용 계획하셨나요? 자, 일단 뭐 유구무원이네요. 도대체 그런 글을 어떻게 올린 거랍니까? 네, 일단 어제 이 남성이 올린 그 실제 글부터 좀 보겠습니다. 그 글의 내용을 좀 확인을 해보면요.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흉기 난동하겠다.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저런 내용이었습니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는데 그런데 이 실제 글을 보시면요. 닉네임 아래 경찰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커뮤니티가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인데 업무용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받은 사람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에 경찰청이라고 적혀 있으면 경찰 직원인가라고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런 글을 그럼 경찰 신분으로 올린 건가 하는 부분에서 더욱 논란이 커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경찰 조직이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현직 경찰이 세상에 민간인을 상대로 살인 예고를
자,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직접 등판했어요. 네, 윤희근 총장 입장에서 이거는 정말 심각한 사안이죠. 진짜 실제로 만약에 현직 경찰관이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라고 하면 이거는 경찰 전체 조직에 아주 엄청난 큰 위해가 되고 또 대중들에 대한 그 경찰의 신뢰도 추락할 수밖에 없는 사안 아니겠습니까? 당연하죠. 그러니까 일선 경찰서가 아니라 경찰청에 있는 사이버 테러 수사대에 직접 수사라고 지시를 했고 지금 뭐 강남역이고 그 유동인구 많고요. 거기서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제 강남역 앞에 경찰 특공대 장갑차까지 배치가 됐었습니다. 이 인간 때문에. 결국 이 남성 발빠른 추적 끝에 오늘 오전 8시 30분에 서울 주거진근에서 긴급 체포됐고요. 근데 이제 붙잡혀서 이 남성의 신분을 보니 예. 충격적인 건 경찰관이 아니었습니다. 자, 경찰이 아니었으면 도대체 이자의 신분은 뭐였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자. 아휴, 회사원이었군요, 소장님.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 거주하는 30대 일반 회사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경찰관도 아니었어요. 현직은 물론 당연히 아닌 것이고요. 도대체 이 남성이 왜 이런 글을 올렸는지, 어떻게 경찰 직원의 아이디를 사용하는 건지는 지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티즌들은 지금 그래, 경찰이 아니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의 인증과 글을 앞으로는 믿기 어렵다라고 지금 성토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직장인 전용 익명 커뮤니티는 그래도 그 들어올 때 자신의 직장을 인증해서 가입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좀 믿을 만한 커뮤니티가 아닌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이번처럼 이제 뭐 퇴사자나 인턴들의 계정을 돈 주고 구입하는 사례도 있고 또 이렇게 도용하는 사례들도 있으니까 직업을 속일 수도 있고 이제는 직업 인증 시스템 이거 믿으면 안 되겠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나이 30줄 정도 되면 저런 짓 하면 금방 더군다나 경찰 신분을 도용해서 자, 그러면은 금방 잡힐 거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도대체 상식이라는 걸 대한민국 경찰은 어떻게 봤을까 싶은 그런 일인데요. 이 사람이 경찰관을 사칭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참 엉뚱한데 경찰을 사칭했어요. 내가 훈남 경찰관인데 누드 사진을 찍어보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사진 찍어줄 누나 있을까? 도대체 저는 앞뒤 연결 하나도 안 되거든요. 누나요? 예, 그러니까 내 누드 사진을 찍어줄 누나를 찾는다 그러면서 또 근데 내가 훈남 경찰이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수고비도 많이 주겠다. 뭐 스킨십 같은 거 원하는 거 아니고 그냥 사진만 찍어주면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요. 거기서 그치질 않아요. 같은 아이디로 친구비를 줄 테니까 친구를 해달라. 월 20만 원씩 주겠다. 친구가 정말 고팠던 것일까요? 만날 때마다 자기가 돈도 내겠다고 하는데 정말 궁금해요, 이 사람. 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30대 회사원이 도대체 그 나이 먹어서 왜 저런 짓을 할까 진짜 궁금했는데 저 글을 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싶습니다, 소장님. 네, 제가 앵커님의 마음 심리까지는 못 꿰뚫고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이 사람 정말 장난이나 스트레스 해소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괘씸하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온 국민이 다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데 정신질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철없는 10대인 것도 아니고 지금 멀쩡한 30대 회사원이라는 거잖아요.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 수사기관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스릴 넘치는 재미를 선택한 거죠. 경찰관을 사칭해서 이런 예고를 한다는 게 사실 일반인들은 엄두를 못 내는 일인데 본인은 이제 엄두를 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도의 스릴을 만끽하면서 재미, 스트레스 푼 것 같은데 이제 제대로 한번 혼나봐야 이게 내가 지금 장난칠 게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말이죠. 최윤종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속보를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피해자분의 1차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사건 초기부터 알려진 것과는 좀 다른 새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국과수 1차 구두소견에 따르면 이 피해자의 직접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에 의한 뇌손상입니다. 그러니까 폭행 당시에 피해자의 목을 조르기까지 해서 뇌손상이 발생했고 이게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이 새롭게 제기된 거고요. 오히려 이 너클을 이용한 폭행은 이걸로 인한 두피와 출혈이 있긴 했지만 지금까지는 직접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윤종은 성폭행할 목적이 있었고 폭행을 한 것도 인정하고 있지만 살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찰은 이 1차 부검 소견 받아본 상태고요. 정밀 부검 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살인의 고의성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객관적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자, 이 객관적,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와서 뭐 물증 찾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그래도 뭐 수사기관에선 할 일은 해야겠죠. 그러니까 최윤종을 확실하게 정말 중하게 처벌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나와 있는 자료만으로도 강간살인죄를 입증하는 데 전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더 확실하게, 더 완벽하게 하기 위함인데요. 아까 질식사라는 것도 본인이 뭔가 너클을 끼고 폭행했을 때 피해자가 사망한 게 아니라 본인의 추가적인 행위, 뭐 목을 자른다든가 하는 추가적 행위로 사망한 거기 때문에 이건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는데 거의 결정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본인이 했던 행동들을 이제 지금까지 구성이 된 것만으로도 그런데 이 지금 최윤종이 그 인터넷 검색한 기록을 찾아보니까 검색창에 너클, 폭행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살인, 살인 예고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피해자를 물색하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그런 정황들도 있고요. 일단 뭐 최윤종의 과거에 대해서 최윤종의 어머니의 얘기는 뭐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 학교에서 다친 채 돌아오고 그 뒤로 졸업식도 가지 않는 등 어두운 모습이 심해졌다. 뭐 수도권 한 대학의 전기공학과에 진학했지만 학교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은둔형 외톨이였고 이런 것 때문에 범행을 한 게 아닌가라는 정도의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자료만으로 충분하겠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한 살인의 고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추가로 확보하려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일단 말이죠. 이 가족들, 최윤종의 가족들도 그렇고 보통 언론들도 보통 이런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생기면 뭔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해서 뭐 은둔형 외톨이다, 뭐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그런 수식어를 붙이기 마련인데 자, 보세요. 은둔형 외톨이, 진짜 은둔형 외톨이는요. 화장실 갈 때를 빼놓고는 집 방문을 나서질 않습니다. 진짜 방에만 콕 들어박혀 있는데. 자, 이자는 PC방에서 계속 살았어요. 응? 집을 나갔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어머니란 사람이 하는 얘기도 들어보면 주로 도서관 아니면 산에 다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은둔형 외톨이입니까? 예? 자, 그리고 그 어머니 증언을 계속 좀 소개해드리면 사람이 가라앉고 좀 졸리다면서 우리 아들이 약을 감추고 쓰레기통에 버리고는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한 거는 사건 나기 8일, 9일 전 정도였어요. 세상에 한 집에 살면서 아들하고 9일 전 대화가 마지막이었다면 양 변호사님 진짜 어쩌면 좋습니까? 예? 이게 뭐 일반적으로 양일과가 잘 지적한 것처럼 그냥 뭐 은둔형 외톨이라서 이렇게 단순하게 볼 상황은 아니고요. 이제 수사를 막 시작해서 프로파일링 같은 걸 해보고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 원인들을 찾아야겠죠. 그리고 찾아야 되는 이유는 사실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한 사람에 그칠까? 뭔가 우리 사회가 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뭐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도 뭐 은둔하고 있고 혼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청년들 주변에서 알려달라 이런 이제 버스 타고 오는데 그런 안내 방송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여러 가지 다각도의 노력들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해서 엄벌을 취하는 거 못지않게 그런 일도 같이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아까 지금 백성문 변호사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부검 1차 결과로 하지만 질식사가 나왔기 때문에 적극적인 신상 공개도 내일 더 훨씬 가능성이 높아졌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미필적 고의일 수도 있는 상황하고 거의 확실하게 애초에 처음부터 사람을 해칠 목적이었다라는 게 또 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아마 조금 더 최윤종에 대해서 내일 이후에 자세히 알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뭐 내일 신상공개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근데 이건 뭐 결론은 정해져 있는 거죠. 온 세상이 이렇게 부글부글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인권 침해 차원에서 결정을 공개를 않겠습니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라는 제도 자체가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여론이 부글부글하면 공개, 여론이 조금 뭐 나올라라 하면 회의를 아예 열지를 않든가 열어도 그냥 비공개.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예? 진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요일 최윤종의 이름을 그냥 저희가 공개해 버렸잖아요. 예? 저는 이 신상공개 심의제도라는 거
진짜 국회에서 지금 관련 법률 개정안이 여러 개 지금 계류 중인데 이번 국회에서 진짜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은 진짜 저희라도 그냥 이걸 진짜 사문화 시켜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저는 진짜 그렇게 진심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좀 말씀드리겠죠? 일단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지난달 경기 동화성 세무서에서 악성 민원인을 응대하다가 의식 불명에 빠졌던 민원 봉사실장이 24일 만에 숨졌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민원인과 언쟁을 벌이던 도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봅니다. 자, 민원인을 상대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세무 공무원이 있습니다. 유족들의 허락 하에 그분의 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장 존함을 공개합니다. 바로 강윤숙 팀장님이신데 자, 그날로 돌아가 보죠. 네, 지난 7월 24일 경기도 동화성 세무서 이 민원봉사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민원인이 찾아왔고요. 이 민원인이 부동산 관련 어떤 서류를 발급해달라 이렇게 직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조회를 좀 해보니까 법적 요건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발급이 좀 어렵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민원인이 직원이랑 언쟁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직원에게 고성을 지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던 민원봉사실장, 그러니까 강윤숙 팀장께서 직접 민원인 상대하기를 시작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해당 민원인이 서류와 관련해서 왜 이게 안 되냐라고 따지면서 계속 고성을 질렀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민원 팀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진짜 이 저희가 준비한 이 내용 좀 많이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당시 그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 통해서 그때 상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옆에서 보기에 뭔가 고성이 약간 시끄럽네? 왜 이렇게 저렇게 시끄럽게 상담을 하고 뭐 항의를 세게 하지? 이렇게 끈질기다는 느낌이지. 네, 뭔가 굉장히 거친 사람처럼 막 때려 부시거나 막 나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뭔가 불만을 계속 제기하는 거지. 뭔가 민원인은 계속 이거 왜 안 되냐고 따졌고 그 팀장님이란 분은 뭔가 이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안 되냐? 지금 해달라. 계속 이렇게 말을 했었죠. 숨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근데 갑자기 쿵 쓰러지시고 민원 그 항의를 막 받는 와중에 갑자기 쿵 하고 쓰러지신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이 목격자분은 이 악성 민원인은 왼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계속 고성을 지르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저분도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항의를 하나,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당시 민원실에 이 목격자분을 포함해서 한 6명에서 7명 정도의 민원이 이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악성 민원인의 이 제가 말씀드린 이 고성 섞인 민원, 계속 소리 지르고 막무가내로 대하는 이 민원이 10여 분 이상 이어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쇼하지 마라는 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 목격자가 봤었을 때 처음에 이 강 팀장님이 쓰러지셨을 때 그럼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앞에 쓰러지면 막 놀라서 사람들 부르고 응급조치하고 취하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진 않고 뭐 어쩌란 말이야 라는 식으로 쳐다보면서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응급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 팀장님이 움직이지 않고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그제서야 나중에야 본인도 이제 좀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는 가족들에게만 공개가 됐습니다. 국세청에서 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거를 가족들에게만 공개를 하고 그것도 정보 공개 뭐 청구 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야 겨우 열람을 하셨다고 해요. 자, 어떤 장면이 그때 담겼을지 유족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누나가 응대를 한 3시 13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응대하는 도중에 몸을 부들부들 떠는 그런 액션이 있어요. 정확히 민원인 응대하고 4분 후에 3시 17분에 누나가 쓰러집니다. 바닥으로요? 네, 바닥으로 그냥 덜썩 쓰러져요. 3시 28분에 직원분이 CPR을
시작해요. 네. 그 다음에 3시 반에 구급대가 도착을 하고요. 3시 34분에 민원인은 그 자리를 나가더라고요.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몸을 이렇게 좀 움찔하는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예전부터 버릇처럼. 네. 마지막에 이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질 때도 그 바로 전에도 그렇게 움찔대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냥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한 것으로 좀 의심이 돼요. 자, 응급실로 긴급 이송이 됐지만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셨고 결국 지난 8월 16일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망한 강윤숙 팀장. 뒷얘기가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저 사파의 휠체어가 뭐지? 지금 그러고 계세요. 네, 이 강윤숙 팀장은 골수암을 앓으셨었대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리를 하나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동안 너무 성실히 근무를 하셨대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도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강 팀장이 민원 응대 우수 직원으로 뽑힌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나 136명 중에 2등을 했대. 이런 식의 아마 연락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함께 너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항의를 받는 담당 직원을 대신해서 직접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고 계셨던 거예요. 또 안타까운 사실은 남편께서도 역시 다리를 하나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남편은 또 위암 4기 판정을 받아서 병마하고 싸우고 계시대요. 두 부부가 장애에도 불구하고 또 병마와도 싸우면서 굴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씩씩하게 사이좋게 열심히 사셨는데 이런 일을 당하셔서 더더구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배우자 남편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위암 4기이시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먼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준비를 하고 살았는데 이런 일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됐다. 정말 그 황망함을 인터뷰에서 이렇게 드러내시더라고요. 자,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죠. 저도 당해봤습니다. 하지만 들으셨잖아요. 민원 응대 우수 직원으로 뽑히셨대요. 130명 중에 2등을 하셨. 자, 그런 분인데 세상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 백 변호사님 일단은 민원인한테 무슨 잘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 사고 당시 모습이 담겨 있는 CCTV 영상은 있는데 그 음성이 담겨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 물리적인 폭행을 통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면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강윤숙 팀장님의 사망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이 민원에게 묻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음성에서 뭔가 협박성 멘트들이나 이런 것들 난동부릴 모습이 있다면 공무집행방해 죄로 처벌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려면 무슨 말을 했었는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인터뷰하셨던 목격자분들 또 6, 7명 정도 민원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분들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고성을 질러대고 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형사책을 묻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양 변호사님께 마지막 좀 여쭤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건 그 문제의 민원인입니다. 제가 그분을 막 이렇게 뭐 죄를 크게 지은 것처럼 몰아가려는 건 아닌데 참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금 사람 된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자, 혹시 뭐 병원에 찾아오거나 혹은 유족에게 연락을 했거나 뭐 그런 거 있었답니까?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유족 측에 따르면 고인이 생전에 3주나 병원에 있었는데 그동안 찾아온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사실 유족이 이 민원인에게 모두 다 책임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고 강윤숙 팀장 배우자분 남편분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저는 제일 바라는 것은 사과죠. 사과를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희 모든 식구들이 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가해한 그 분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는 게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으로서. 자,
이 사진 좀 계속 좀 잡아주실 수 있어요? 발 사진. 예. 자, 이게 뭐냐면요. 왼쪽이 남편분, 오른쪽이 고인의 발입니다. 2인 삼각이라지만 보시다시피 두 분의 다리는 그냥 두 다리밖에 없었어요. 다들 이제 다리가 한쪽이 없으시다 보니까 저 한쪽 다리를 남편분은 떠나 보내신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 말이죠. 자, 이번 일이 있은 후에 국세청에서는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악성 민원인을 응대할 때 이 사용할 녹음기, 이 명찰에다가 녹음 기능을 달아가지고 이걸 보급했대요.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그 정작 이 국세청 직원들이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본청에 근조화환이 배달이 됐답니다. 직원들 명의로.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국세청이 과연 이 상황에서 순직한 이 팀장님에 대해서 6급이셨는데 사무관으로 하나 추서해 주는 걸로 그냥 대강 뭐 이렇게 넘어가는 뭐 이런 식의 부글부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근무 중에 이제 근무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통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하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가족분들도 이 어떤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노동기 보급을 왜 이제 하냐면 그때 당시에도 무슨 일이 정확하게 어떠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그럼 예방한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사소송으로서 민원인에게 이 가족들이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내부에서는 또 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주변 동료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순하게 뭐 이미 돌아가신 분 뭐 한 계급을 올린다고 해서 한 직위 올린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그게 그 죽음이 억울하게 끝나지 않고 그 죽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사후적인 보상이라도 해주셔야 같이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또 여기서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직장이나 그런 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국가잖아요, 더군다나. 국가는 더 모범을 보여야죠. 맞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사건 이어가죠. 한 50대 여성이 경찰서 민원실에 볼 일이 있어서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있던 한 동년배의 남성, 여성에게 서슴없이 다가와서 말을 걸었는데요. 제가 담배를 피거든요. 라이터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죽은 부인이 돌아온 것 같다고 기분이 너무 좋다고 그게 첫 대면이었어요. 첫 만남 이후 남성은 여성에게 줄기차게 한번 만나달라, 보고 싶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남성의 끈질긴 요구에 두 사람은 가끔 연락하고 만나면서 지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차를 좀 태워달라는 남성의 부탁에 집으로 찾아갔다가 폭행에 성폭행까지 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남성의 충격적인 비밀도 알게 됐다고 합니다. 여성을 경악하게 만든 남성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제보 사건입니다. 먼저 보낸 내 아내를 닮았다 하면서 접근해가지고 차를 태워달라. 네, 일단 제보자는 50대 여성입니다. 지난 4월 말쯤에 경찰서에 볼 일이 있어서 민원실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랬다가 잠깐 밖으로 나가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한 남성이 갑자기 다가오더니 라이터를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려줬더니 뭐 죽은 아내랑 똑 닮았다, 아내가 살아 돌아온 것 같다, 너무 기쁘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일단 여성은 다시 민원실 안으로 들어갔다가요. 볼일을 다 본 다음에 딸이랑 같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여성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풍 때문에 차가 침수돼서 지금 차가 없는 상황인데 좀 태워줄 수 없겠냐 이렇게 부탁을 했고요. 마침 또 남성의 목적지가 같은 가는 길이길래 이 여성이 남성을 태워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적지에 도착한 남성은 고맙다면서 나중에 감사의 표시라도 좀 하고 싶다면서 연락처를 받아갔다고 하고요. 서로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게 됐습니다. 자, 연락처를 건네준 그 순간부터 정말 시작된 거예요. 네, 끈질기게 이제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연락이 와서 그때도 고마웠으니까 내가 이제 밥도 사주고 싶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징어 배를 타는 선원이다 이렇게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내가 이제 사망한 우리 아내랑 닮은 사람을 만나서 너무너무 기쁘다. 꼭 밥을 먹자. 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하도 여러 번 얘기하니까 딸을 데리고 같이 딸하고 이제 밥을 먹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 후로는 더 열심히 이제 문자를 하고 전화를 하는 거예요. 뭐 어디
지금 같이 가자, 뭐 전화 좀 달라, 만나달라, 보고 싶다, 뭐 이렇게 연락이 이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아 봐도 지금 이제 나오죠. 저렇게 계속해서 전화 오고 페이스톡 보이스톡 오고 계속 이제 연락이 끝도 없이 온 거예요. 너무 연락이 많이 오다 보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 싶어서 딸을 데리고 나가서 한두 번 정도 같이 밥도 먹었대요. 그러면 내가 생선을 너무 많이 잡았으니까 좀 생선을 주고 싶으니까 생선 좀 가지러 집으로 와라. 이래서 가지고 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냥 아주 가끔 연락하면서 보는 사이였는데 한 달 반 정도 알고 지냈을 무렵에 그 사건이 팍 터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 6월 14일,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알고 지낸 지 한 달이 간 넘을 때쯤 이 남성이 내가 지금 갈 데가 있는데 그 딸 학교 좀 보내고 나를 좀 와서 좀 데려다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이 여성 입장에서 그전에도 뭐 한두 차례 정도 차를 태워준 적도 있고 그래서 별 의심 없이 오전 한 8시쯤에 이 남성 집으로 갔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갑자기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해서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너무 놀라가지고 하지 말라 이렇게 거부했는데 팔을 꺾는 폭행을 하면서 방 안으로 강압적으로 끌고 들어가서 성폭행을 했다라는 것이 이 피해성의 주장입니다. 자, 성폭행도 충격인데 더 소스라치게 놀라게 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전자발찌였습니다. 자, 제보자인 피해자분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모 환자소에 한번 태워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내가 왜 갔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아서 사람을 찔렀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거를 하고 살지만은 오죽하면 그랬겠나 하고 이 사람 가해자 편을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죠.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뭐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성폭행을 하고 전자발찌를 보는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저기 전자발찌 차고 있다고요? 네, 그때 옷 입을 때 보니까 전자발찌를 차고 있더라고요. 양 변호사님. 공포감이 확 밀려왔겠죠. 그러니까 들으신 것처럼 보호관찰소 간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었지 아주 심각한 범죄의 전력이 있으리라고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전자발찌는 성범죄자 아니면 살인범 아니면 강도라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했을 상습 강도일 때 이런 경우에만 착용을 하는 거니까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거 내가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공포감이 들었다라는 거고요. 그나마 그래서 서둘러서 뭐 지인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을 바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자, 중요한 거. 도대체 저걸 왜 차고 있었답니까? 그런데 경찰 저희 취재진에게 사건 현장 제작진에게 수사 상황도 또 전자발찌 찬 이유도 공개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여성 역시도요 경찰로부터 이 남성이 전자발찌 찬 이유에 대해서 말해줄 수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이 강간상해 혐의로 일단 고소만 한 상황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근데 이 지금 피해자분이 저희한테 제보를 한 진짜 이유가 뭐냐면 지금 덜덜 떨고 계세요. 왜? 지금 이 사건 수사를 2달째 이어가고 있는데 이 가해자 남성 자유의 몸이랍니다. 불구속 상태래요. 사실 이게 뭐 단정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지금의 지금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구속 사유가 있다라고 보이지 않는 한 여기서 특히 이 뭐 지금 고소를 했기 때문에 뭐 보복 범죄를 받을 우려가 있다라거나 뭐 가장 흔한 이유로는 주거 부정이라든가 도주 우려가 있지 않는 한 구속을 안 합니다. 성범죄라고 할지라도. 그런데 이제 피해자분이 지금 좀 힘들어하시는 이유는 화면에도 나가고 있지만 배를 타는 사람인가 봐요, 가해자가. 그런데 그 배가 여기 있지도 않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 입장에서는 보복도 두려운 상황이고 아니면 혹시 가해자가 도주했을지도 모른다는 걱정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경찰에서 좀 충분히 안심을 못 시켜드린 모양입니다. 예. 자, 백 변호사님,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계속 똑같은 얘기인데 저거는 진짜 뭐 아무리 인권이고 뭐고 좋은데 피해자 입장에선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자기 딸 얼굴도 아는데 중학생이고 그리고 지금 불구속 상태고 일단은 이 피해 여성 입장에서는 그래도 스마트워치라도 지급을 받으면 그래도 리스크가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 생각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 응하지 않았다고 하고 수사기관 경찰 입장에서도 왜 스마트워치 지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취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일단은 이 여성의 주장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경찰 입장에서는
혐의 사실이 명백하지 않다라고 일단 판단할 가능성이 좀 높고요. 지금 현재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이 가해자라고 지금 지목된 남성이 보복의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또 하나의 판단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피해자가 이렇게 불안해한다면 최소한의 보호 조치 정도는, 그러니까 유죄 무죄를 떠나서 혐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피해자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일단 스마트워치 정도라도 지급을 일단은 좀 해주시고 불안감을 좀 해소시켜 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일단 이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에 대한 경찰의 판단이 제발 좀 맞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별별 상담소 이어갑니다. (30대) 후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난임 판정을 받게 된 박 씨. 평소 아이 생각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키우던 고양이를 딸처럼 여기면서 살기로 하는데요. 결혼 후에는 남편과 캣타워의 장난감까지 고양이 방도 함께 꾸며가면서 남부럽지 않은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박 씨의 모습을 탐탁지 않게 봤는데요. 냄새가 난다는 둥, 털이 날린다는 둥 집에 올 때마다 질색팔색을 했던 겁니다. 급기야 반찬을 가져왔다며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니 말도 없이 고양이를 지인에게 보내버린 시어머니. 울며 불며 난리를 피운 끝에 고양이를 데려오긴 했지만 어떻게 이런 일로 고부관계를 끊냐며 버럭하는 남편이 꼴도 보기 싫어졌다고 하는데요. 박 씨는 어떻게 하면 이 난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자, 실제 사연을 저희가 조금 당사자 특정 우려 등이 있어서 조금 각색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와우, 근데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이거는 조금, 자, 이 기자, 뭐가 됐든 결혼 전부터 고양이를 키우겠다라고 박 씨는 뭐 얘기를 했고 동의까지 받은 상태였잖아요. 네,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단 박 씨는 지금 남편이랑 30대 중후반에 연애 결혼을 했습니다. 일단 박 씨는 그 식빵 굽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 한 마리를 오랫동안 키워온 양집사였습니다. 이 남편은 사실 오래전부터 그 남편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털 날리는 동물 싫다고 그런 얘기를 했던 탓에 반려동물을 키워본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남편도 이 박 씨가 자리 비우거나 또 출장 갈 때면 본인이 나서서 고양이를 돌보고 또 상당히 예뻐했다고 합니다. 지금 저 영상 속 쟤는 아니죠? 아, 네, 쟤는 아니고요. 전 자료 화면입니다. 네, 근데 고양이 얼굴이 들어간 휴대전화 케이스 또 티셔츠까지 부부가 맞추면서 이 집사 커플로 좋은 추억도 굉장히 많이 쌓았고요. 고양이를 또 가족처럼 대해주는 다정한 모습 때문에 결혼까지 결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걸림돌 하나가 있었습니다. 양 변호사님, 어떤요? 걸림돌? 뭐 걸림돌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이 나이도 좀 있고 또 건강상의 이유로 난임 판정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도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었고 또 직장에서 자리를 잘 잡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꼭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도 없으셨다라고 해요. 게다가 또 남편 역시도 아이 욕심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지금 얘기 들으신 것처럼 고양이를 두 사람 다 좋아하기 때문에, 예뻐하기 때문에 고양이 우리 자식처럼 키우면서 잘 살자. 그렇게 합의를 받고 또 부모님도 거기에 동의를 해서 두 분이 결혼을 했답니다. 백 변호사님, 제 친구 중에서도 그 아이 없이 고양이 한 3마리 키우면서 부부끼리 되게 잘 사는 친구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분들 제 주변에도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아파트 방 하나를 아예 이 반려묘를 위해서 그냥 우리 아이 방 하나 주듯이 거기다 뭐 캣타워도 하고 장난감들도 많이 사고 거기다가 뭐 고양이 사진 프린트한 쿠션까지 만들어서 굉장히 고양이를 예뻐하면서 잘 살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시어머니가 일단 이 부부가 신혼여행을 딱 갔다 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아이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어? 이렇게 살짝 운을 띄우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이 박 씨 입장에서는 저는 절대 아이 가질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부부가 굉장히 잘 지냈는데 꼭 요럴 때 한 번씩 크게 싸운대요. 남편이 어머니가 우리 닮은 이제 손자 보고 싶어서, 손주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겠지라고 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화가 나서 내가 그 전부터 얘기했던 거를 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냐 싸움이 많이 났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양이 문제뿐만 아니라 이 아이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다툼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소장님, 그러니까 이거예요. 일단 시어머니가 한번 뭔가를 툭 던지고 그럼 남편이
아이고 뭐 그냥 어르신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니까요. 뭐 사실 모두의 입장이 좀 다 이해는 지금 가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본인 당사자는 아이를 낳기도 좀 어려운 몸 상태고 낳고 싶지도 않고 이 고양이를 내 딸처럼 너무 예뻐하면서 기르고 있고 남편도 거기에 다 동의를 해서 어쨌든 둘의 관계는 좋아요. 행복해요. 근데 또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이를 낳았으면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보시기에는 아들, 딸의 문제보다도 저 고양이 때문인 걸로 보이는 거예요. 저 고양이만 없으면 좋은데.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니네 1년 지났으니까 이젠 아이들 가져야지 라고 얘기도 해보지만 그게 잘 이제 안 통하니까 오면 이제 고양이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면 고양이 냄새 난다 그러고 고양이 털 때문에 뭐 아주 기관지가 상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방묘창이라고 고양이가 이제 뭐 창이나 현관문으로 못 나가게 이렇게 막아두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집에 무슨 감옥이냐고 왜 이런 걸 해놨냐고 막 그러시고 그다음에 이제 고양이 방을 보면서는 이제 너무 기가 막혀 하신 거예요. 누가 고양이한테 방을 주냐며 사치를 너무 부린다고 너무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며느리 입장에서는 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손주를 못 보게 하는 원흉은 이놈의 고양이 새끼들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집을 비운 날 뭔가 좀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일단 맞벌이 부부인데 시가랑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종종 시어머니가 반찬을 싸서 이렇게 방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박 씨가 무엇보다도 후회하는 게 지금 이 대목인데요. 어느 날 반찬 가져왔다면서 시어머니가 그 비밀번호 알려달라 하시길래 별 생각 없이 그냥 비밀번호를 알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퇴근하고 집에 와보니까 고양이가 없었던 겁니다. 아이고야. 이 시어머니 좀 낯선 사람이다 보니까 고양이가 무서워서 어디에 틀어박혀 있나 싶어가지고 소파 밑이며 침대 및 뭐 있을 만한 구석이랑 구석은 다 찾아봤는데 그래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감쪽같이 사라진 거였습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온 아파트 단지를 다 뒤지고 다녔는데요. 결국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유 저도 이 고양이 이놈 이거 그냥 제가 잠깐 현관문 열어놨을 때 도망가가지고 진짜 저 정신 나갔었거든요. 이거 찾으러 다니라고. 그래서 그렇게 헤매다가 혹시 하는 마음에 시어머니한테 좀 물어봤대요. 혹시 어머니 현관문 열어놓고 집에 일 보셨어요? 고양이 못 보셨어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시어머니가 아주 당당하게 그거 내 친구 아들이 키우고 싶다 하길래 그거 줬다. 어떻게 이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박 씨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잖아요. 아니 어머니 왜 고양이를 마음대로 그렇게 아는 사람에게 줘버리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니까 오히려 어머니는 더 크게 또 역정을 내시는 거죠. 내가 오늘 옷장 문 열어봤더니 야, 네 남편 코트에 고양이들이 다덕다덕 붙어있더라. 내가 그걸 어떻게 보냐? 그리고 보내. 그러면서 애 생길 때까지는 고양이 못 키울 줄 알아. 이렇게 나오셨다는 거예요. 와 소장님도 이제 그 고양이는 아니지만 강아지 키우시잖아요. 네. 사실 그 강아지를 저는 뭐 그 딸이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어렸을 때 처음 키운 강아지가 10년을 키웠는데 걔가 이제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집 밖을 못 나갔거든요. 그리고 막 집안에 틀어박혀서 울고 있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무슨 개가 죽은 거 가지고 저렇게 난리야 막 이러면서 이해를 못 해주시더라고요. 저 20년 동안 그 후에 이제 반려동물을 못 키웠는데 아이고야. 이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가족이 죽은 것 같고 가족이 잃어버린 것 같고 가족하고 헤어진 것 같은데 사실 또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어머니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박 씨는 너무 마음이 상했기 때문에 남편한테 막 화를 냈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고 그러면서 막 울고 불고 하고 당장 데리고 오라고 막 이래서 남편이 어머니한테 전화해서 어디 있냐고 그래서 가지고 데리고 왔다고는 합니다. 아유 데리고는 왔네 그래도.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 좀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 박 씨 입장에서는 이제 집 비밀번호 바꾸고 이제 시어머니 함부로 못 들어오게. 아이고야. 그리고 이제 어머니한테 너무 실망했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 이렇게 남편한테 화를 냈습니다. 세상에. 근데 여기서 이제 남편의 태도가 전 개인적으로 좀 문제인 것 같은데 이거는 사실 명백하게 어머님이 잘못한 거죠. 이건 부부의 삶을 침해한 걸 넘어서서 그냥 이게 이 안에서 있어서 자기들끼리 결정해야 될 걸 시어머니 마음대로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양이 잘 데려왔으면 되지 않냐. 이런 일로 고부관계 끊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남편의 마음이 이해는 되는데 여기선 본인이 어머니를 설득을 해야죠. 그걸 해야죠. 근데 그걸 하지 않아서 이 박 씨가 그 남편의 얘기를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고양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아이고야 어떡해. 신랑이 이 사안을 너무 쉽게 보고 있네.
네, 이러다 보니까 완전히 집안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사실 친정도 고양이뿐만이 아니라 동물을 굉장히 아끼고 사랑하고 이런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 탓에 아내 데리러 온 남편을 오히려 문전박대해버렸고요. 시어머니도 내가 어쨌든 내 지인한테 잘 말해서 다시 보내줬는데 이렇게 줬다 뺏은 꼴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내 자존심은 또 어떻게 되는 거냐. 아이고. 이런 걸로 나한테 화내는 며느리가 속이 좁다라면서 이 사람들 붙잡고 다 물어봐라. 누구 말이 맞나.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사연자 입장에서는 5년이나 키운 어떻게 보면 너무나 소중한 또 가족인데요. 본인이 예민한 건지 답답한 데다가 야속한 남편 꼴보기도 싫어진 상황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흘러가니까 정말 진지하게 이혼해야 하나 이런 고민까지 들고 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별별 상담소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자, 고양이 갖다 버리고 아이 가지라는 이 시어머니, 그걸 또 방관하는 이 남의 편,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지금 그러시는데, 자, 양 변호사님, 이혼 전문 변호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고양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긴 했지만 상당히 많은 경우에 부부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남편이 제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게 내 아내에게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나의 부모님과 어머님이 됐든 아버님이 됐든 여기에 대해서는 개입해서 안 되고 오히려 딱 끊어줘야 되는 역할을 남편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남의 편이 돼서 지금 못 해주고 있으니까 아내분이 화가 나는 거고, 이건 고양이 때문이 아니라 다른 경우들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나고요. 실제 이거는 이 상태로 오래 가면 꼭 고양이 때문이 아니라 남편에 대한 신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의지를 하고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냐,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남편분이 아마도 남편도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 있지만 네가 어머니한테 어떻게 이걸 또 얘기를 하냐, 너 당신만 좀 참아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에요. 지금 자식처럼 사랑하는 고양이잖아요. 이거는 확실하게 본인이 나쁜 아들 역할을 좀 해야 합니다. 자, 일단 소장님 얘기 마지막에 들어보겠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거는 저 남편이 법적인 거 말고요. 네, 시어머니에게 완전하게 단도리를 하지 않으면 이 결혼 생활 유지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내분은 완전히 신뢰를 잃은 상황인데 이게 재발하지 않는다고 어떻게 또 믿겠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금도 여전히 지금 풀리지 않고 애 가져야 되는데 이 생각만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남편이 우리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어머니 빠져야 된다는 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어머니를 완전하게 이해시키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신뢰감을 회복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소장님. 네, 큰 줄기는 저도 이 두 분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시어머니께서 본인이 잘못했다고 생각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손주를 갖고 싶은 게 도대체 뭐가 잘못이고 고양이를 손주 대신 기르고 있는 게 이해가 절대 안 되시는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든 사람한테 자꾸 물어봐라, 내 말이 틀린지 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요즘 세대에서는 모든 사람한테 물어보시면 어머니께서 틀리신 거거든요. 옛날에는 어땠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시어머니를 싸움으로 가지 않고 납득을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제는 아이를 갖는 것도 이제 우리 부부가 선택하는 거고 선택의 문제지 꼭 필수의 문제가 아니고 고양이를 아이처럼 생각하면서 살 수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양보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아드님께서 그리고 또 이제 주변 분들께서도 이제는 어머니를 좀 설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며칠 전서부터 이제 고양이를 키우기 시작한 우리 이자연 기자도 뭐 많은 생각이 들 텐데 시간 관계상 우리 가족 여러분들 의견만 좀 전해주세요. 네, 정연재님. 와, 내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키우는 고양이 없애라고 난리. 전 아기까지 낳았는데도 못 키우게 하시더라고요. 하셨고요. 강남 팬더님. 내 반려동물 시어머니가 그랬다면 신고합니다. 이혼하거나 하셨습니다. 마헤이브님. 시어머니가 고양이 이해를 하시든 못하시든 사람으로서 못할 짓을 한 거죠. 하셨고요. 이라샤님. 정 떨어질만 합니다. 고양이가 물건입니까?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아유, 알겠습니다. 자, 별별 상담소 이렇게 정리하고요. 글로벌 픽 이어갑니다. 대만으로 가보시죠. 네, 빠른 속도로 건널목을 지나던 열차에 흰 승용차 한 대가 돌진을 합니다. 열차에 충돌한 차는 순식간에 형체를 알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들이받았어요. 네, 사고를 목격한 행인이 차 문을 열어서 운전자부터 살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차에서 나온 운전자는 정말 다행히도 의식이 있었고요. 멀쩡해.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스스로 걸어 나오는 모습입니다. 왜 저런 거예요, 근데? 네, 이 운전자 해서는 절대 안 될 음주운전을 했던 겁니다. 아이고. 전날 밤에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셨고요. 아침 사러 간다면서 술이 덜 깬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숙취운전이었습니다. 이날 사고로 차와 충돌한 열차는 일부 파손이 됐고 뒤따르던 열차들도 사고 차량을 수습하는 동안 지연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사고 열차에 타고 있던 승객 300여 명은 모두 무사했고요. 승객들은 열차에서 내려서 차로 이동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은 미국으로 이어갑니다. 네, 한 남성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쪽 벽면이 심하게 흔들리면서 선반 위에 있던 물건들이 우르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머리를 자르던 미용사와 손님 모두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를 못하는데요. 정말 황당하게도 이 미용실 벽을 친 건 바로 승용차였습니다. 주차장에 빠져나오던 차가 돌연 상가 쪽으로 저렇게 돌진을 한 거였습니다. 당시 미용실에 있던 사장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Hearing that like loud noise, you don't know where it's coming from. Can't even imagine the fear that was going on in their minds. If it was another foot to the left, I could have been severely hurt. 네, 심지어 차가 뚫고 들어온 로비에는 한 남성이 앉아 있었는데 1, 2m 차이를 두고 이렇게 차가 달려들었던 겁니다. 설마 이것도 음주운전? 이건 음주는 아니었고요. 이 운전자가 노령의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주차장에서 이미 한 차례 검은색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는 도망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저렇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상가로까지 돌진해버렸던 겁니다. 자, 다음은 중국으로 가보시죠. 네, 한 남성이 주차장 출입구 바로 앞에 차를 세워두고 어디론가 향합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떠난 이 승합차 조금씩 슬금슬금 네네네 뒤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설마 운전자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습니다. 뒤돌아봐 빨리. 차는 그렇게 천천히 들어갔어. 주차장 내리막길을 향해 후진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 네, 바로 옆을 지난 남성, 저 남성도 전혀 신경 안 쓰네요. 안 돼. 네, 승합차는 결국 내리막에 다다랐고 속도가 붙어 주차장 안으로 쭉 들어가고 맙니다. 안 돼. 주차장 안으로 들어간 네, 모퉁이를 들이받고서야 저렇게 멈췄습니다. 그리고 충돌하면서 트렁크 문이 열렸는데 그 안에 있던 물건들 와르르 쏟아져 버립니다. 뭐가 또 저렇게 많어 또. 더 큰 문제는요. 주차장 사방팔방으로 떨어진 이 물건들 바로 배송해야 할 상품들이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운전자는 배달 기사였고 잠시 차를 비운다는 게 그만 사이드 브레이크 올리는 걸 깜빡했던 겁니다. 자, 배달할 물건들 난장판이 되었지만 그래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네요. 자, 계속해서 중국 이어갑니다. 네, 노란색 헬멧을 쓴 여성, 전봇대를 내리치면서 좌절하고 있습니다. 발을 동동 구르네요. 근데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합니다. 설마 실험당했나? 네, 이 영상에 올라온 SNS엔 안타까운 사연도 함께 적혀 있었는데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용돈을 벌기 위해 배달 일을 시작했는데 그만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겁니다. 아이고 이런. 잠도 줄여가며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세상에. 이런 사연에 누리꾼들은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이 학생을 위해 기부를 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아니 도와줘야죠. 아니 도와주고 그놈 잡아야지 그렇죠. 빨리. 경찰도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오토바이 도둑을 찾기 위해 수사에 나섰는데 수사 도중 충격적인 사실이 발견. 뭐요? 이 모든 것들이 거짓. 그러니까 전부 자작극이었다는 겁니다. 여성을 포함해 일당 3명이 SNS에 좋아요 조회수를 위해 꾸민 가짜 영상입니다. 쟤 지금 연기하는 거예요, 그럼? 네, 그렇죠. 4월부터 각종 가짜 영상을 만들어 오던 이 일당. 이번 일로 정체가 탄로나 공안 당국에 딱 잡혀버렸습니다. 아유, 자 마지막 픽 주인공 동물입니다. 또 중국이네요. 네, 코끼리 우리 안에 분홍색 어린이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습니다. 아이가 코끼리를 구경하다가 그만 떨어뜨렸던 건데요. 아이 부모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코끼리에게 신발 좀 주워달라고 얘기를 좀 해봅니다. 설마 그런데 아이 부모의 부름에 난간으로 슬쩍 다가온 코끼리가 코를 쭉 내밉니다. 그런 코끼리 코에 간식을 한 줌 쥐어주는데 그렇게 간식을 3번이나 야무지게 받아먹은 저 코끼리. 혹시 먹튀? 떨어진 아이의 신발을 코로 줍더니 아이 부모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먹튀가 아니었습니다. 오, 진짜 우와. 네, 세상에 공짜는 없죠. 신발을 건네주고는 다시 또 간식을 얻어먹는 코끼리입니다. 영리한 걸 넘어서 기브앤테이크 개념까지 알고 있는 이 코끼리의 모습에 누리꾼들은 정말 지능적이다. 노동이 뭔지 아는 코끼리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야, 사람보다 낫습니다. 먹튀하는 인간들도 많은데. 좋습니다. 자, 사랑하는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중부와 호남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각별히 유의하시고요. 어쨌든 시원한 밤 보내십시오. 저희는 내일도 별이 6개 반, 4반, 6반 저녁 6시 반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